자, 안녕하세요. 북스형 카페 여러분.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그 비스마르크 주도의 이제 프로이센 통일 운동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이 비스마르크 관련된 내용은 예전에 시험 문제 자료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 시간 때 얘기해 드는데 대개 보면 이제 비스마르크 문제가 나오면 첫 번째 비스마르크 통일 과정 여기 이제 시험 문제 나오고요. 두 번째로는 비스마르크 내정. 통일 이후의 내정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비스마르크가 이제 유명한 또 외교관이잖아요. 그래서 그가 만든 비스마르크의 외교에 위한 비스마르크 체제, 외교와 관련된 내용이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세 부분을 왜냐면 집중적으로 파악을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비스마르크의 등장 배경을 볼게요. 비스마르크는 그 당시 이제 비에름 1세가 군사력 증강을 통해서 이제 군제 개혁안을 의회에 제출했는데 그때 이 의회가 자유주의자가 상당히 많았어요. 자유주의자들은 이제 뭐 무력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는 어떤 뭐 합의를 통해서 하자, 설득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비에름 1세는 그 당시 누굴 적극적으로 밀었냐면 융커 출신의 정치가였던 비스마르크를 제상으로 앉혔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 비스마르크가 주도해서 의회 무시해버리고 이제 그 통일 정책을 내세웠는데 이 비스마르크는 그 재상이 되기 전에 여러 외교 활동, 외교관으로서 여러 이제 활동을 했죠. 그래서 느낀 게 뭐냐면 이거는 이제 평화 통일은 불가능하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강력한 무력을 통해서 뭐냐면 통일해야지만 독이 통일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어떤 자유주의자들 이상적인 통일함보다는 무력을 통한 현실적인 통일이 낫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대단히 자유주의에 대해서 반감을 느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제 자유주의가 추구하는 통일 노선 자체가 프로이센의 헤게모니가 약한 아래로부터의 통일이다. 그건 이제 원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철저하게 프로이센 국가주의자이기 때문에 통일의 기치 아래 프로이센 확장을 도모해야지 무슨 프로이센 헤게모니를 약화시킨 그런 통일은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자신의 어떤 그 통일 방안을 적극적으로 실현을 했던 인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또 비스마르크의 또 특징은 민족주의를 적극적으로 이용했다는 거야. 예전에 이제 민족주의는 이월혁명 이전까지는 되게 이제 보수와 이제 반대된 기치로서 탄압의 대상이었죠. 근데 이월혁명 이후부터는 민족주의를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게 돼요. 현실 정치가들이. 그 대표적인 사람이 독일의 비스마르크죠.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이때 민족주의는 약간 그 앞에 있었던 이월혁명의 민족주의, 부흥적 민족주의가 아니라 좀 침략적이고 통합적 민족주의죠. 자, 하여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자유주의자들과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의회 기능을 정지시키고 언론을 탄압하고 그런 정책들을 했다는 거죠. 예. 그렇지만 나중에 이제 자유주의 갈등도 외교적으로 이제 뭐냐면 성공으로 해소하죠. 자유주의다 보니까 자신의 방식보다는 이 비스마르크의 방식이 뭐냐 딱 맞거든. 그러니까 결국에는 타협을 했다. 그래서 이거 뒷부분에 나오지만 인정을 해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을 볼게요. 자, 비스마르크는 의회 동의 없이는 가세한 무역 군제 개혁을 단행했다. 의회를 무시한 거죠. 그래서 비스마르크는 독일 통일을 가로막는 최대 장애물은 누구로 지정했어요? 오스트리아와 프랑스이며 요거는 이탈리아와 동일해요. 자, 이들을 제거하는 길은 군사적 행동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그래야 이에 반대하는 자유주의자들에 대해서 오늘날 대문제는 연설이나 다수결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은 1848년과 1949년 오류였습니다. 자, 여기서 48년과 49년의 오류였다라는 것은 뭘까요? 이거는 48년은 뭘까요? 2월 혁명의 영향을 받아서 독일에서 3월 혁명이 일어났죠. 자유주의 혁명. 자, 이걸 얘기하는 거고요. 1849년이라는 것은 프랑크푸르트 회의죠. 예, 거기에서 뭐 제국헌법을 통과시키고 했잖아요. 자, 그게 오류다. 현재의 문제는 오직 철과 필에 의해서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유명한 천월 정책이 되죠. 철과 피.
이거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철과 피라는 것은 상징적 의미잖아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철과 피는 강력한 무력과 중앙 권력을 위한 궁극적 통일 정책, 이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의회 반대부를 쓰고 군제 개혁을 뭐냐면 단행했다. 요거 내용 파악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요 내용은 수능에도 자주 나와요. 수능에도.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여러 이제 통일 정책들을 이제 하고 그 과정에 전쟁이 일어났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덴마크 전쟁, 그 다음에 포위생 오스트리아 전쟁, 그리고 포위생 프랑스 전쟁, 보불 전쟁이라고 하죠. 예, 이 내용들 이제 보죠. 그래서 이제 먼저 이제 비스마르크가 공격했던 건 덴마크죠. 이 덴마크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독일이 여기 있으면 여기 쭉 이렇게 해서 좀 튀어나온 나라가 덴마크죠. 자, 덴마크 남부 지역에 어떤 지역이 있었냐면 홀스타인과 슐레이비 지역이 있었어요. 원래 이 지역은 이제 독일 거주 지역이에요. 이게 좀 약간 크네. 이쪽이 독일인 거주 지역이고, 그래서 독일어를 사용했던 나라인데 원래 근데 덴마크 가나다에 있었어요. 그래서 자치를 이제 인정해주고 공국형 지구가인데, 공국이라는 것은 공작이 통치하는 국가죠. 그래서 덴마크 왕이 있고 그 밑에 두 공국이 뭐냐면 속해 있는 거야. 근데 덴마크가 이 공국을 덴마크 왕국으로 아예 병합을 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그때 이제 비스마르크가 오스트리아를 끌어들이죠. 그래서 덴마크 공격을 해. 그래갖고 두 공국을 나눠갖게 되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그 덴마크를 공격해서 슐레슈비와 홀스타인 두 주를 뭐냐면 점령하고 이걸 나눠갖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때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나중에 또 오스트리아와 싸우게 되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자,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일단 오스트리아 싸우기 전에 이제 오스트리아하고 외교 고립을 시키기 위해서, 오스트리아 고립을 시키기 위해서 러시아와 프랑스와 접근하죠. 그래서 이 러시아, 프랑스가 이제 접근해서 오스트리아에 가담하지 않도록 외교적 절충을 하고, 그다음 이탈리아하고 또 협상을 해서 예전에 말한 것처럼 이제 뭐냐면 전쟁 나면,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면 베네치아를 너에게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공수동맹을 체결해요. 그래서 이제 전쟁이 일어났어.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홀스타인이 되는 오스트리아 갈리에 항해하면서 전쟁을 일으켰는데, 이걸 7주 전쟁이라고. 7주 전쟁. 네. 7주 전쟁인데, 자, 이 7주 전쟁은 금방 끝났어요. 네. 그래갖고 사도비 전투라고 유명한 전투가 있어요. 이 전투에서 크게 대승을 해서 아주 아주 짧은 시간에 전쟁을 했다. 그래서 이제 있는데, 이때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요걸 이제 뭐냐면 가만히 보고 있었죠. 네. 왜 그러냐면 이제 나폴레옹 3세죠. 그때 나폴레옹 3세 입장 볼 때는 이 전쟁이 꽤나 크게 끌 거다. 시간이 끌면 프로이센의 국력이 약해질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의외로 7주 정도로 그냥 전쟁이 짤막하게 속전속결로 이제 끝나버린 거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갖고 있고, 자, 하여튼 이제 그래가지고 빨리 끝냈죠. 그래서 맺어진 조약이 그 프라하 조약이야. 여기 보면 이제 슐레슈비와 홀스타인을 완전하게 이제 포위생에게 양도를 하고 약간의 배상금을 지불 요구를 하죠. 근데 이 프라하 조약은 패전국의 어떤 그 요구하는 조약도 있죠. 내용들보다는 상당히 그 요구 조건이 낮아요. 그러니까 프로이센 입장 올 때는 너무 오스트리아를 일종의 전범 국가전으로 이렇게 몰아세워가지고 막대한 비용을 받아먹으면 이 오스트리아가 나중에 화가 나가지고 독기를 품어서 그 독일 통일의 방해 세력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적당하게 그들이 요구할 정도, 들어줄 정도의 수준으로만 이렇게 적당히 맺고 끝난 거죠. 이 프라하 조약을. 자, 그러면 이제 이때 이제 북부 독일 연방을 이제 결성을 했죠. 네. 그래갖고 이제 이때 북부 연방이 결성되는데, 이 독일 연방이 해산되고 포유센 중심의 북부 독일 연방이 결성이 돼요. 그리고 이제 남부 독일과 여러 나라 비밀리 동맹을 맺었다는 거죠. 여기에 좀 눈여볼 게,
북부 같은 경우에는 프로이센하고 좀 약간 문화적으로 비슷해. 종교적으로 되게 이제 루터파 교회들이 많고 되게 이제 신교 지역이고, 근데 남부 같은 경우에 예전에 한번 얘기했는데 독일 전쟁 이후에, 독일 농민 전쟁 이후에 남부 지역은 카톨릭으로 돌아섰죠. 그러다 보니까 문화나 종교가 너무 달라요. 이질적이야. 그냥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근데 이제 하여튼 독일 연방이 해산하고 독일 연방 비인 조약 때 만들어진 거죠. 폴센 중심의 북부 독일 연방을 결성했다. 그리고 이제 북부 독일 연방을 결성할 때 북부 독일 연방 제국 헌법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결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때 이제 남부 독일, 좀 약간 자기하고 이제 뭐냐면 체질적으로 안 맞는 남부 독일과도 여러 나라와 비밀 동맹을 맺었죠. 이게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거죠. 그리고 이제 의회에 나가서 그가 취해온 정책에 대한 사면을 그러니까 앞에서 이제 의회를 무시하고 예산안도 통과하고 그랬잖아요. 그걸 이제 의회 때 자기 성과를 보여주고 그거를 뭐냐면 추후 승인을 요청했고, 이에 대해 자유주의자들도 비스마르크의 어떤 통일 정책이 현실에 맞다 하면서 뭐냐 인정을 해줬죠. 결국에는 이게 이제 기출문에 나왔던 건데, 이때 자유주의의 그 대표적인 협회가 무슨 협회냐면 민족협회라는 협회가 있어요. 자유주의의 대표적인 단체 이름이에요. 예. 그래서 이때 민족협회는 부흥적 민족주의자죠. 통합적 민족주의자가 아니라 이게 이제 09년 기출문제에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요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 제압을 보자. 이제 마지막 남았던 것이 프랑스인데, 그래서 포이센하고 그 프랑스 전쟁이 나죠. 이게 1870년에서 71년 여기 이제 사이에 일어났는데, 배경을 보면 에스파냐 왕위 계승을 둘러싸고 에무스 정부를 비스마르크는 독일 국민에게 프랑스 대사가 프랑스의 왕에게 무례한 짓을 범하고 프랑스 국민에게는 프랑스 대사가 모욕을 당한 것처럼 주도록 전문 내용을 악마의 편집을 한 거다. 그래서 에무스라고 했는데 에무스보다는 이건 서양사 개론에 있는 내용이고 엠스 정보 사건이 훨씬 더 많이 쓰더라고요. 표기 방법인데 하여튼 이 내용이 뭐냐 하면 1868년에 에스파냐에서 혁명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때 여왕을 추방하고 혁명 정부는 포이생어 왕가의 새로운 왕을 추대를 했어요. 근데 이거 이상하게 그럼 자기 나라 뭐냐면 혈통을 자기 나라 사람을 이제 왕으로 추대해야지 왜 유럽에서는 이렇게 외국 왕들 모셔다가 이렇게 하는지 그 좀 이상하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 이게 이제 에스파냐에서만 보이는 게 아니라 유럽에서도 그래요. 다른 나라 왕을 이제 뭐냐면 초빙해 갖고 뭐 왕위를 앉힌다든지 그런 형상들이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로는 자국인을 앉혀놓고는 그 너무 간섭증이 너무 많다는 거야. 그냥 아예 모르는 외국인들을 그냥 초빙하는 게 낫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보통 예전에 맞죠. 유럽에서는 왕은 하늘에서 내려주는 거야. 예, 혈통이 되게 중요해. 그러니까 아무나 될 수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냐면 이 외국 왕이라도 왕가의 혈통이 있는 사람을 왕으로 추대하거든요. 네. 그럼 이제 유럽적인 정통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포에스 왕가에게 이제 새로운 왕을 좀 추대해달라 이렇게 하니까 프랑스의 강력한 반대로 이게 추대를 받은 그 프랑스 포이센 그 왕가 그 삶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자신은 안 가겠다. 그렇게 이제 뭐냐면 포명을 했어. 그러면 안 가겠다고 하면 이게 거기 끝나야 되는데 그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냐 독일이 에스파냐 독일의 그 포이센 왕가가 에스파냐 그 왕위를 계승하면 세력 균형이 무너지잖아.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 대사가 이에 만족하지 않고 그다음 엠스 온천장이 있어요. 후양주의 비에름 힐스에 방문해갖고 공식적인 다짐을 받아요. 너가 합약을 해라. 더 이상 이제 그 프로이센 왕가가 해서 에스파냐 왕을 뭐냐면 이게 취임하지 않겠다는 걸 확인을 해라는 거야. 근데 비에름은 이거 단호하게 거절했어. 일단 본인이 싫다니까 거기 추대받고 하고자 프로이센 왕가의 사람들이 싫다고 하면 그만이지 왜 내가 공식적으로 그걸 확인시켜줘야 되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 비스마르크가 그 장면을 포착을 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앞에서 얘기한 즉 독일 국민은
프랑스 대사가 포위생에게 무례한 짓을 한 것처럼 보이고, 프랑스 국민에게는 프랑스 대가 모욕을 당한 처럼 이렇게 전문 내용을 가이질 해갖고 뭐냐면 보냈던 거죠. 그걸 또 뭐냐면 신문에서 공표를 하고요. 그래서 이 프랑스의 나폴레옹 3세는 이제 이걸 이용해 갖고 포유센의 선전포고를 하죠. 포유센은 이걸 이제 노렸던 거야. 포유센이 이미 이제 프랑스가 열받아 갖고 킹받아 가지고 전쟁을 선포할 거라 생각을 하고 미리 군대를 다 양성해 놓고 전략적으로 다 배치시켜 놓은 상태죠. 준비된 상태에서 프랑스가 선전포고를 하니까 곧바로 병력을 동원해 갖고 프랑스를 굴복시키죠. 그래서 이제 세당 전투에서 결국에는 항복을 해요. 나폴레옹 3세가. 그리고 뭐냐면 조약 협약을 맺고 알자스 노렌 지역을 확보를 하고요. 다시 배상금을 획득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1871년에 1월 달이죠. 여기 뒤에 있어요. 1월 달에 베르사유 궁전에서 독일 황제가 즉위를 했다는 거죠. 요거 관련된 예문이 시험 문제 기출문제 나왔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내용이 여기다 적어놨는데, 이거는 기출문제 풀면서 보죠. 제가 여기다 안 적어놨네. 독일 제국이 포유센 중심으로 형성됐던 북부 독일 연방에 남부 독일의 여러 나라가 가입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남부 독일은 아까쯤에 이제 비밀 동맹을 맺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나폴레옹 3세가 그 승리를 낙관했던 처음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포유센을 싸우면 남부 독일이 우리한테 가담할 것이다. 프랑스에 가담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야. 근데 앞에서 얘기했지만 나폴레옹 3세가 착각했던 게 뭐냐면, 남부 독일은 비밀리 포유센과 동맹을 맺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담할 리가 없겠죠. 근데 그걸 몰랐던 거죠. 그래서 25개 지방 국가로 이루어진 연방 국가가 되었다. 그런데 이제 그러나 독일 제국은 국가 구성 국가가 단순한 연합이 아니라 연방이잖아요. 중앙 정부가 있고 그 밑에 이제 그 연방 국가들이 있죠. 독일 황제에 의해서 통치됐고 실질적으로 통일 국가였다. 중앙 집권화된 국가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래서 연방 국가의 권한이 뭐냐? 그러니까 이때 연방 국가라는 것은 이제 그 밑에 속했던 국가들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제 옛 연방 국가들, 이 연방 국가 연방이 아니라 옛 연방 국가들, 구연방 국가들. 권한들은 이제 뭐냐면 제도의 명칭과 군주제를 유지하고 강범위한 자치권을 인정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중앙집권적 통일국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중앙집권이라는 말 자체가 약간 좀 상대적이잖아요. 우리나라 처음에 중앙집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좀 중앙집권이라도 상당히 강범위한 어떤 자치권을 가지고 있었다. 연방국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그 독일을 유학했던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한번 제 강의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뭐 인고 공부한다고 예, 들은 거야. 좀 약간 부담스럽더라고요. 그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던 그 분인데, 그분하고 좀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각 주마다 교육 과정이 따로 있대요. 예.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비슷한 이제 우리처럼 이게 7차 교육 과정 이렇게 해갖고 일률적으로 이제 하는 게 아니라 각 주마다 교육 과정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교육 시스템도 미묘하게 다 차이가 있대요. 주마다. 그 독자적인 어떤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교육뿐만 아니라. 그래서 중앙정부가 하는 거는 뭐 재정, 외교, 군사권을 제외하고는 실제로 예전에 그 뭐냐면 연방 국가들에게 상당한 권한을 주는 식으로 이제 운영이 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그런 것들이 계속 남아서 독일의 지방 자체가 상당히 발달됐다고 그러죠. 예. 그래서 중앙 집권이라고 해도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중앙 집권의 의미는 아니에요. 예. 상대적으로 볼 때 예전에 그 여러 나라로 나눴던 그런 체제보다는 좀 더 중앙 집권이었다. 이렇게 상대적인 의미에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독일 제국헌법을 만들죠. 독일 여기 제국헌법이라고 하는데 제국헌법은 되게 많아요. 이 통일 직후에 만들어진 뭐냐면 제국헌법도 있고요. 그 전에 이제 프랑크푸르트에 의해서 만든 제국헌법 있죠. 그리고
북독일 제국헌법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3.16 진압한 후에 그 당시 또 독일 군주들이 이제 독일 군주 중심으로 만들었던 제국헌법도 있고. 예. 근데 여기에서 제국헌법은 통일 직후에 만드는 제국헌법이야.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3.16 이후를 때 진압했던 자유주의혁명을 진압했던 후에 이제 흥정헌법을 만들었다고 했죠. 이 흥정헌법을 계승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법통을. 그래서 어떤 특징이 있냐면 겉으로는 뭐냐면 입헌주의인데 실질적으로는 그런 황제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걸 뭐라고 하냐? 외관상 입헌주의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이때 만든 제국헌법 체제가 언제까지 가냐면 1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가요. 독일 제국이 멸망할 때까지. 그러면 이제 좀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의회가 있는데 의회가 이제 양원제로 구성돼 있죠. 상원은 연방의회야. 연방의회에서 구성국가 대표. 그러니까 이제 그 밑에 속했던 연방 국가들 의 대표들이고 또 황제가 임명한 대표가 구성이 돼 있죠. 예. 하원은 제국의회인데 이건 25세 이상의 성년 남자 보통 선거를 구성을 했다.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어. 예, 의미가 있냐면 그 당시 보통 선거 있죠. 이 보통 선거는 성년남녀 보통선거 완전하게 실현된 거는 영국도 1차 세계대전 이후에요. 예. 그런데 여기 보면 독일은 이미 이때부터 25살 성년 남자 보통선거를 실시했다. 그죠? 근데 이게 좀 한계가 있어. 뒤에 좀 얘기하겠지만 되게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갖고 하원의 권한이 의외로 뭐냐면 그렇게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뭐만 이제 있냐면 정부에서 통과된 예산안 있죠. 만든 예산을 거부할 수 있는 거부권만 갖고 있어. 네. 그러다 보니까 실질 권한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실질 권한이. 그래서 주로 이제 누가 권한을 갖고 있냐 하면 되게 이제 후위생의 융커들, 그다음에 그 황제 가문, 호헨초데르 가문이라고 하죠. 독일 황제 가문을 얘네들만 이제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렇지만 외견상으로는 상당히 자유주의고 민주주의 헌법 체제다. 외견상으로만. 자, 그리고 국정은 실제로 아까 말했지만 황제와 그다음에 재상이 하는데 비에름 1세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권한을 비스마르크에 위임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비스마르크가 통치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사람이. 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처럼 이제 계급별 투표를 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사원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임명직이 대부분이니까 뭐 귀족이나 이런 사람들이 세습적을 한 거고 하원이 중요해. 하원이 이게 이제 특별하게 이제 재산에 따라 상계급을 나눠서 3분의 1을 선출하는 제도야. 그래서 그 계급을 나눠서 이제 하는 건데 이걸 이제 어떤 식으로 나누냐면 세금을 얼마나 내느냐에 따라서 나눠요. 세등급을 이제 국민을 나눠요. 그러니까 세금의 고액 납세자 4% 정도 이렇게 놔두고 그 다음에 또 14% 정도 납한 사람. 그 다음에 그 밑에 저액 납부자 여기 82%죠. 이렇게 해갖고 쭉쭉 세 등급으로 나눠. 그래서 4% 납부한 사람들은 이제 이게 투표권을 3분의 1로 주고 그리고 5%에서 14% 가세 공간 여기 낸 사람들에게는 3분의 1을 주고 그다음 14% 밑에서 82%까지 이제 아니 14%에서 말 잘못했네요. 예. 제가 위에 이제 4%에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5%에서 14%죠.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여기 82%가 아니라 14% 이하죠. 14% 이하. 그래서 이제 요 이하에 있는 사람들에게 3분의 1을 줘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상위 두 개 계층이 거의 3분의 2를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위 이제 밑에 14% 이하인들이 3분의 1만 갖는 거야. 그러면 대개 보면 노동자 계층들은 어디에 속해요? 여기에 속하고 이쪽 계층은 돈 많은 이 부르주아 계층들이 속하겠죠. 그래서 항상 선거를 하면 하원에서 노동자를 대변하는 나중에 있지만 그 독일 3인당 계층이 있어요. 사회민주당. 얘네들이 많은 다수표를 얻게 돼요. 일당이 돼. 그렇지만 요 계급별 투표제의 한계 때문에
어떻게 되면 항상 국회의원 3분의 1을 넘지가 못해. 일당이 되지만 여기에 있는 두 개의 그 계층 있죠. 여기에 보면 이제 뭐 그 중앙당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자유당이라든지 등등등 보수당들, 보수 정당도 있어요. 이 보수 정당들이 연합을 해갖고 내각을 구성하면 항상 3인당은 다수표를 얻어도 뭐냐 권력에 배제하는 그런 특이한 이제 뭐냐면 투표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자, 하여튼 그 결과 포이센 위에는 윤코 계급과 그 신흥 부르주아 지배에 놓이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포이센이 이제 통일하고 나서 그 비스마르크는 뭐냐면 적극적인 이제 뭐냐면 통일 정책은 이제 전쟁은 하지 않게 되죠. 왜냐면 이제 전쟁하는 것보다는 내치에 기울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통일된 그 제국을 하나 통합시키는데 더 뭐냐면 힘을 기울이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부터는 전쟁을 안 해요. 전쟁 안 하고 그리고 또 독일이 딱 중간에 끼어 있잖아요. 유럽에 보면. 그러다 보니까 유럽의 여러 문제 때문에 독일이 휘말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독일 통일하고 나서 국내 정비가 좀 그러면 제대로 안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대개 보면 현상 유지 정책이나 외교 정책을 피게 되죠. 이 뒤에 이게 얘기하겠지만 보수 계통의 이제 부르주아 정당이 자유당과 협조해서 이런 통일 중앙 집권을 정책을 했다. 중앙 집권을 정책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화폐 통일하고 중앙은행을 설치하고 철도나 우편 제도를 만들고 조절했다는 통합을 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예. 그래서 조절보다는 이런 통합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러면 비스마르크의 내정을 이제 보죠. 여기 보면 이제 있고, 여기에 있는데 이게 좀 하나 빠졌네. 의회에 관련된 내용이 좀 빠졌어요. 의회 실질적인 역할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할게요. 이게 여긴 안 나있네. 자, 의회는 이제 하원이 이제 본데 하원은 25세 이상의 성년 남자들 보통 선거로 구성되어 있고요. 실질적 권한은 재상이 국민의 여론에 듣는 장소에 불과하고 예산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 정도 있다. 그래서 실제 국정을 좌우하는 것은 재상이고 항제이며 재상은 의회가 아니라 항제계의 책임이죠. 그러니까 항제 또한 의회 예산권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이제 그 당시 이제 비스마르크 내정을 볼게요. 비스마르크 내정 관련된 내용이 이제 예전 12년 기출문제 나왔던 거거든요. 자, 비스마르크 내정은 크게 세 시기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문화투쟁기. 두 번째 시기는 뭐냐면 자유무역을 보호무역을 추정했던 정책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3인당과 대립했던 그 시기들. 세 시기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자, 요거 이제 볼게요. 먼저 문화투쟁을 보죠. 이 문화투쟁은 이제 뭐 때문에 일어났냐면 교황 간의 갈등에서 나왔어요. 교황을. 그때 이제 바티칸 공의에서 교황 피오 9세가 교황 무효술 교리를 선언하죠. 교황 무효술은 예전에 한번 기출 문제에 나왔던 거죠. 예수에 관련돼서 나올 때 했어. 교황이 검은 것을 시다고 하면 그것은 신거다. 교황은 절대적으로 잘못한 일이 없다. 오류가 범할 수 없다. 이게 교황 오효소리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를 예전에 이제 했던 것을 다시 끄집어낸 거야. 그래서 교황권의 세속 국가에 대한 우월성을 이제 강조를 했고요. 그때 이제 카톨릭 기반으로 했던 독일의 중앙당이 바티칸 공의의 선언을 받아들인 거야. 참고로 그 당시 남부 독일 같은 경우에는 카톨릭이 되게 강하죠. 남부 독일은. 그리고 이제 그 앞에서 이제 비스마르크가 여러 이제 중앙 집권화 정책을 했잖아요. 화폐도 통일하고 철도나 우편제도 같은 것도 이제 통합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남부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북부를 별로 안 좋아하잖아. 문화적으로 좀 이질감 있고 그러다 보니까 불만이 가득 차 있었대. 중앙당에서 이 남부를 대변하는 중앙당에서 바티칸 공의회를 선언하니까 그리고 더 나가서 독자적인 노동운동하면서 중앙 집권화 정책을 반대를 해요. 이때 중앙 집권은 누구 중심의 중앙 집권이에요? 그 비스마르크가 포이센 중심의 북독일 중심의 중앙 집권화 정책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겉으로는 종교 문제지만 실질적으로는 뭐와 관련돼 있다? 이런 포이센 중앙 집권에 대한 남부 지역의 반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문화투쟁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비스마르크는 반카톨릭 입법을 만들어요. 예. 반카톨릭 입법을 만들고 자유당과 협조해서 국가가 교회를, 그리고 그때 교회라는 건 그 밑에 남부 독일의 카톨릭 교회죠. 여기를 이제 뭐냐 통제를 하려는 그런 시도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때 이제 조치로서 그 당시 교황의 앞잡이 역할을 했던 예수회원을 독일에서 추방하고요. 성직자들이 뭐냐면 연설할 때, 그 교회 미사나 뭐 이렇게 그 신부들 미사를 할 때나 뭐 할 때 정치적 설교를 금지하고, 교회 교육기관은 이제 철폐하고, 포유신의 민법상 혼인만 인정한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하는 그 혼인 같은 것들은 인정 안 하겠다는 거야. 종교의식과 관계없이. 그다음에 장차 신부가 될 사람은 일반 대학에 적어줘야 된다. 뭐 이런 규정들을 만들어. 반카톨릭법 입법을 만드는데, 그래서 지금 이걸 통해서 뭐냐면 그 교회를 통제하려고 했죠. 그래서 교황은 이러한 법령의 무효를 선언하고 교도들, 카톨릭 교도들에게 저항을 명했죠. 카톨릭 교도들의 저항이 강경했고, 특히 남부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중앙당 이성이 더 늘어났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그래서 이제 문화투쟁을 했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됐냐? 실패했죠. 예, 실패했어. 예. 왜 실패했냐면, 원래 이제 문화투쟁이 자유당과 같이 했는데 자유당하고 틀어지게 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스마르크 입장에서는 국회에 자기를 지지할 수 있는 어, 여당이 없어지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사회민주당이 또 등장하고, 그래서 이제 이걸 막기 위해서는 뭔가 여당도 만들고 3인당과 효율적으로 통제를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이제 자신의 우호 세력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앙당을 자기가 애들 반대했던 중앙당을 끌어들일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 과정에서 그 당시 그 간호사에 가는 일이 없다 이렇게 장담했던 비스마르크도 결국 문화투쟁을 그냥 포기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비스마르크가 결국 패배를 했다. 두 가지 요인 아까 지명했죠. 자유당의 지지를 상실했고 3인당이 등장을 했다는 거야. 예, 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러면 자유당의 지지한 상실 이유가 뭐냐? 요거죠. 자유무역 정책에서 보호관세 정책으로 전환을 했어. 요건 뒤에 좀 얘기할게요. 결국엔 중앙당을 자기 세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1980년까지 만들었던 반카톨릭법을 폐기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다음 2기로 넘어갈게요. 2기가 이제 뭐냐면 이제 중앙당하고 협력기야. 자유당과 결별한 후에. 그러면 왜 그 비스마르크가 자유무역 정책을 했다가 보수무역 정책을 이제 했는가? 이걸 볼게요. 자, 처음에는 자유무역 정책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일단은 철 석탄이 풍부했던 알자스 로렌 지역을 획득했고 통일을 달성했고, 중앙 집권 정책 등 재정 정책으로 그 체제 재정 정책으로 산업 발전 촉진시키기 위해서 뭐냐면 자유무역 정책을 했죠. 왜냐하면 그 앞에 있었던 선진 국가가 영국이었잖아요. 그래서 영국이 자유무역 정책을 했고, 또 이제 뭐냐면 그게 괜찮아 보이니까 한 거야. 근데 이제 사업이 점점 커지고, 그리고 영국하고 이제 싸우다 보니까 그 비스마르크는 이제 나름대로 이제 자유무역 정책 이제 뭐냐면 만족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어떻게 돼요? 1873년 금융공황이 일어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철이나 방직공업에서 영국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자국 시장을 보호해야 된다. 이런 논리가 나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농업 위기도 있고 동료에 또 갓산 농산물도 들어오니까 자국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높은 관세를 부과해야 된다. 이런 이제 주장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자유무역 정책에서 뭘로 넘어가냐면 보호무역 정책으로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1879년에 모든 수입품에 대한 보호관세법을 제정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거는 이제 예전에 기초문이었던 제국주의 시대 때의 통상정책하고 좀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국주의 시대, 그러니까 19세기 때 들어가서 중후반 때 그 통상정책의 특징은 뭐냐 하면 그 보호무역주의였어요. 이거는 그 독일뿐만 아니라 프랑스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세계 열강들이 다 보호무역 정책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다만 예외적으로 영국은 끝까지 뭐냐면 자유무역주의를 뭐냐면 유지했죠. 요게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던 거야. 예, 제국주의 시대 때 통상정책에 대해서
쓰는 내용이 있거든요. 요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래서 그 결과 그 자유당의 지지가 상실됐고요. 중앙당은 보호무역 정책을 지지했기 때문에 비스마르크는 아까 지했죠 중앙당을 끌어들여서 뭐냐면 하기 위해서 투쟁을 종식시켰다. 그리고 이제 보호주의 무역 정책은 특히 이제 중공업 발전에 큰 영향을 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제2차 산업혁명이라고 하잖아요. 독일 중심에. 그래서 이때 제2차 산업혁명은 미국이나 독일이 이끌었죠. 중화공 이렇게. 그래서 이때 이제 독일이 막 이제 성장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있고 결국에는 처음에 자유무역주의를 내세웠던 자유당 또한 어떻게 해요? 이게 보호무역주의가 괜찮다는 걸 알게 된 거야. 그러면서 자유당도 이제 나중에 처음에는 비스마르크에 반대를 했지만 이 사람도 뭐냐면 이 당도 비스마르크의 우당이 되죠. 예, 중앙당과 함께. 그래서 이제 하여튼 이렇게 이제 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 기가 이제 3인당이야. 3인당은 어떤 독일 사회민주당이라고 하죠. 지금도 있잖아요. 독일에 이제 큰 권한을 갖고 있는 당이 이제 기민당과 함께 3인당이 있는데 3인당이 이제 뒤에 좀 얘기가 있지만 탄생을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이 세력이 점점 커진 거야. 뭐 그다음에 독일이 이제 산업혁명 과정이다 보니까 노동자들로부터 적극적인 지지를 받게 돼요. 예.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3인당을 뭐냐면 좀 억눌려야 되겠다. 그래갖고 만든 법이 뭐냐면 반사회주의법이야. SPD는 이제 독일 3인당을 얘기하고요. 예. 그러니까 독일 3인당과 그 다음에 그 밑에 산하 기관에 있던 산하 단체들 활동을 금지시켜요. 공개적으로. 그리고 의회 출마만 허용해요. 요게 좀 알아둘 게 뭐냐면 독일 그 3인당 이름으로 출마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3인당의 모든 활동을 금지시켰기 때문에 출마할 수 없고 다만 독일 3인당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무소속으로 들어가서 뭐냐면 의회에 진출할 수 있어요. 개인 이름으로 그러니까 무소속으로. 그래서 그 당시 독일 3인당은 독일 3인당 이름으로 뭐냐면 의회에 진출한 게 아니라 무소속으로 뭐냐면 진출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데 무소속 진출해도 뭐냐면 계속 일당이 되는 거죠. 이게 이때 일당이라는 것은 독일 3인당 자체는 이제 진출할 수 없지만 의회에 진출할 수 없지만 그 밑에 개인들이 이제 3인당 당적을 갖고 있는 개인들이 합치면 일당이 되는 거야. 이 사람들이 합치면. 자, 그리고 이제 반사회주의뿐만이 아니라 노동자가 이제 3인당을 많이 찍으니까 이들을 이제 뭐냐면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뭐냐면 좀 복지 정책을 하게 되죠. 복지 정책. 의료보험법과 재보호법, 상해제 보호법 같은 복지 정책을 통해서 그 당시 노동자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했다. 그래서 이제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에서 노동자들은 누굴 찍었어요? 계속 3인당 출신의 무소속을 찍었어. 별로 소용은 없었어요. 예. 그래서 약간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자유주의의 어떤 영향을 받았고 이게 복지 정책을 했잖아요. 사회적 자유주의 영향을 받아서. 근데 이 독일 같은 경우에 맥락이 좀 달라. 여기는 이제 가부장적 온전주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복지주의, 그러니까 국가 사회주의적인 어떤 정책을 했던 건데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복지 정책을 한 거죠. 영국과 마찬가지로. 1차 세계대전 이전에 복지 정책을 했던 나라가 딱 두 나라가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영국하고 독일이야. 각각 다른 맥락을 배경에서 했지만 일단 복지 정책을 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강제적인 이제 사회 입법을 통해서 보수적 질서를 강화하려 했지만 실제로 안 됐고요. 의도가 어떻든 간에 노동자의 실제 생활 개선이 획득됐고 사회민주주의자들의 비스마르크 지지도 감소하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 사회민주주의자 비스마르크 지지도 사회민주주의 지지도 감소하지 않았다. 이게 맞겠죠? 갑자기 뜬금없이 비스마르크 나왔는데 이거 오타인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이제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를 이제 보기 전에 잠깐 이제 오스트리아 넘어갈게요. 오스트리아. 예, 그 다음에 러시아 볼게요. 그래야지 좀 독일이라는 구성이 딱 맞는 것 같아. 예. 원래 이 오스트리아 헝가리 관련된 내용은 여기는 없어요. 저기 서브노트에는 없더라고. 그래서 좀 집어넣는 거야 제가 제 교재에다가.
자,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이라고 하잖아요. 이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은 1867년에 탄생됐죠. 그래서 이제 오스트리아-헝가리 이중왕국이 이제 탄생됐어. 그래서 이중왕국은 오스트리아의 왕이 뭐냐면 오스트리아와 헝가리 왕을 뭐냐 겸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재정이라는 외교라든지 이런 군사적인 것들은 오스트리아 왕에서 이제 하고, 그리고 헝가리는 나머지는 다 뭐냐면 자율적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중왕국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종의 동북 영립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예. 군주는 동일한데 각각의 개별적인 국가가 요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처럼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게 뭐냐면 그 당시 오스트리아는 다민족 국가잖아요. 지금의 오스트리아가 아니에요. 독일만 구성된. 그러다 보니까 오스트리아 혼자, 독일 혼자 여러 그 피지배 민족들을 통치할 수 없었던 거야.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머리를 좀 굴려서 제2민족, 제일 좀 큰 세였던 마자르족을 자기의 포섭을 시키는 거지. 그래서 같은 지배 민족을 놓고 나머지 이제 피지배 민족들, 오스트리아 이제 통치했던 체코인, 폴란드인, 슬라버키인, 로마니아인, 크로아티아인, 세르비아인 등등등을 뭐냐면 통치하는 그런 시스템이야. 자, 그래서 이제 그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중왕국이 탄생됐다. 소수민족의 자치와 독립 요구를 갈등해서 영토가 상실되고 등등 해갖고 했는데, 아까 얘기했처럼 이제 오스트리아 황제가 헝가리 왕을 겸하고 국방과 재정, 외교 공동하고 각자가 독자적인 정부와 의회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오스트리아와 마자르 간의 어떤 공동 정서를 통해서 이중왕국에 있는 슬라브 계통의 소수민족들을 독립을 억누르려고 했다. 자, 근데 그게 잘 되겠어요? 안 되죠. 계속 심화될 수밖에 없는데, 특히 헝가리의 소수민족 정책이 상당히 좀 문제가 있었어. 헝가리도 그 안에 마자르족 외에도 다양한 민족도 있었어요. 지금의 이제 헝가리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정말 헝가리 영토는 그 헝가리 마자르족만 있었는데 1차 세계 이전까지는 헝가리 영토가 상당히 컸거든요. 그 안에 이제 또 소수민족들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헝가리 같은 경우에는 오스트리아보다 훨씬 더 뭐냐 무자비하게 소수민족을 탄압을 했어요. 음. 그래서 이제 마자르어가 있는데 이 마자르어를 공식 용어를 채택해서 위해서 강공서나 학교에 강요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 민족별로 이제 좀 색다른 이제 반응이 있는데, 슬로바키아는 마자르 됐고 여기 아주 소수 민족이다 보니까 루마니아는 그리스 종교를 유지하면서 마자르 정책을 반항을 했다. 지금도 그렇지만 루마니아하고 헝가리는 별로 사이가 안 좋아. 얘네들은요. 그다음에 이제 그 헝가리 안에 있었던 세르비아하고 크로아티아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헝가리 안에서 이제 자기 본국은 이제 그 유고슬라비아에서 그 뭐야 오스트리아 영토를 이제 들어갔지만 헝가리 안에서도 세르비아인가 크로아티아 소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세르비아는 이제 세르비아 왕국이 앞으로 들어설 걸 기대를 하고 이제 있었고, 크로아티아는 자치 정도만 기대를 하고 있었어. 예. 뭐 이렇게 해갖고 이제 각 민족의 반응이 있었다. 근데 대부분은 이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반발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거기에 대해 제일 이제 문제가 됐던 지역이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지역이죠. 이 지역이 왜 문제가 되냐면 이 지역의 지역 및 구성 때문에요. 이슬람도 있고 세르비아도 있고 크로아티아도 있어. 이슬람 같은 경우에는 한동안 이 지역이 오스만 투르크의 영향 아래 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영향을 받은 거고, 그다음에 세르비아 민족들은 그리스 종교를 믿고 있었고, 크로아티아는 카톨릭을 믿고 있었어요. 근데 주의할 것은 이들이 뭐 인종적으로 차이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이들은 대개 남슬라브 계통이야. 남슬라브이죠. 그래서 이제 유고슬라비아가 예전에 있었잖아. 유고슬라비아라는 말 자체도 남슬라브 민족의 왕국이라는 뜻이야. 남슬라브 지역, 남슬라브족의 지역이라는 뜻이죠. 예.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도 같은 언어, 거의 비슷한 언어 쓰고 있어. 근데 왜 그러냐? 그 당시 민족주의가 확산되면서 이제 종교에 따라서 나는 이슬람이 되는 거고 세르비아 되는 거고 크로아티아가 된 거야. 그래서 예전에 이제 뭐냐 같이 어울렸던 살았던 사람들이 더 싸우게 된 거야. 예전에는 그렇게 문제가 없었어. 민족이라는 이제 그 개념이 없을 때는 얘네들이 그냥 같은 친구였어요. 예, 같이 결혼도 하고 같이 옹기종기 살면서 이렇게 살았던 그 사람들인데 민족주의가 확산되니까 이제부터 이제 달라지게 된 거죠. 예.
난 이슬람, 뭐 세르비아, 크로아티아 그러면서 방북하게 되고 특히 이제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지역에서 특히 이 문제가 불거져 나왔다. 같이 이제 어울려서 있었던 지역에서. 그래서 이제 이 지역을 둘러싸고 상당히 이제 나중에 오스트리아하고 세르비아의 갈등이 일어났는데 원래는 이 지역은 오스만 투르크 지역이었거든요. 근데 베르린 결과 오스트리아가 여기를 행정적으로 점령을 했어요. 예. 행정적으로 행정권을 행사한 거죠. 점령권을 행사하고 그러니까 이제 실질 지배를 한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지역이 원래 영토상은 오스만 투르크 영역이지만 그 당시 오스트리아가 베르린 회의 때 이 지역을 행정권을 행사했어. 행정권. 예. 그래서 실질적 지배를 했다. 그러다가 청년 투르크 혁명 때 이게 상당히 복잡해지잖아요. 이때 혼란기였잖아, 투르크가. 그때 슬그몬이 이 지역을 먹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있었던 이제 그 지역을 먹으려고 했던 세르비아가 분노를 뭐냐면 폭발하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때 이제 1차 세계 이후에 이전에 세르비아가 독립을 하고 있었는데 대세르비아 왕국을 만들려고 했거든요. 그리고 그 이란으로 이제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지역에 있는 세르비아인들이 있으니까 이들을 이제 통합을 해갖고 요 대세르비아 입각에서 여기를 먹으려고 했는데 요걸 오스트리아가 먹어버린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세르비아의 어떤 민족 감정을 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나중에 오스트리아 황태자의 암살 사건으로 넘어가는데 이것이 1차 세계대전의 원인이 된 거죠. 이건 다시 1차 세계대전 할 때 좀 얘기를 할게요. 자, 뭐 이렇게 이제 해서 이제 좀 한번 봤고 그 다음에 다시 넘어가서요. 앞에 이제 러시아를 보자. 러시아의 발전. 자, 러시아 발전을 이제 보기 전에 이제 왕들 관련된 러시아 노마프 왕조의 이제 잠깐 계승수인을 좀 보고 넘어갈게요. 이걸 좀 이해를 해야지만 좀 이해할 수 있는데 잠깐 보면 자, 러시아의 계승수인을 보면 알렉산더 1세가 있죠. 이 알렉산더 1세 때 나폴레옹이 침입을 했고 이때 이제 자유주의가 또 유입되죠. 그리고 그 다음 왕이 됐던 사람이 니콜라 1세야. 이때 이제 데카포니스트 난이 나잖아요. 예. 그래서 있고 남진 정책도 하고 그다음에 크림 전쟁도 이때 일어나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알렉산더 2세죠. 그 아버지가 이제 펼쳤던 말년에 펼쳤던 크림 전쟁의 패배를 보고 러시아 후진성을 인식하게 되죠. 그래서 농노제 폐지 같은 여러 개혁 작업을 하게 되고 근데 이 알렉산더 2세가 암살당하죠. 그 후부터 보수 반동 정책을 했던 것이 알렉산더 3세와 니콜 1세야. 네. 그래서 이제 있고 나중에 니콜라이 2세 때 러시아 혁명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알렉산더와 니콜라이 2세 때 산업화가 일어나요. 러시아도. 그래서 이제 사회주의가 확산이 되죠. 우리가 알고 있는 레닌 형님께서 그때 이제 활동했던 분인데 여기에서 이제 니콜라이 2세가 때 이게 러시아 혁명이 일어났던 것도 이 알렉산더 이후에 이제 산업화된 결과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래서 19세기 초기 때 러시아는 되게 후진적인 사회였다라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볼 때는 황제 1인의 전제주의 국가였고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아직까지 농노제가 유지됐고 서열에 비해서 자본주의 발달에 헌재에 지치된 나라였다. 사회적으로 볼 때는 귀족과 농노한 두 신분의 출구, 신분제 사회이자 자유로운 시민사회가 형성되지 않았던 거고요. 그 다음에 거의 신민사회였죠. 네, 신민. 네. 그리고 러시아가 유럽 열강에 이론을 내세울 수 있는 군사력이었다. 네, 군사력. 지금도 러시아가 제일 잘할 수 있는 부분이 군사력이잖아. 예. 근데 이제 러시아는 그 당시 군사력을 내세웠던 이유가 뭐냐면 이게 뭐겠어요? 무기나 이런 것들이 뛰어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얘는 인구가 많았어. 인구가.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은 좀 약간 인구가 많이 줄었긴 했어요. 예. 근데 이제 예전에는 이제 유럽에 비해서 많이 이제 비중이 줄었다는 거죠. 예전에는 러시아가 압도적이었어. 얘를 많이 낳았어. 그러다 보니까 그 애들을 이제 뭐냐면 갑상각으로 굴려가지고 군인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유럽에 제일 인구가 많았던 거야. 그래서 전쟁이 나면 러시아의 특징이 뭐냐면 그냥 물량 공세야. 물량 공세. 우리가 이제 중국이 인해 전술 있죠? 그거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총 한 자로 쥐어주거나 총 한 자도 없이 그냥 몸으로 이렇게
보내죠. 총알 몇 개 집어주고. 그래가지고 이제 돌격 형식, 이게 무슨 돌격이냐,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갖고 막 물량 공세를 갈아 넣는 방식으로 이제 승리하는 방식인데, 이 방식이 1차 세계대전 통했고 지금도 2차 세계대전 때 통해. 2차 세계대전 통했고 지금도 통하죠. 우크라이나 전쟁 보면 러시아가 그렇게 전쟁을 잘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예. 그냥 뭐냐면 물량으로 그냥 갈아 넣는 방식으로 그냥 투입을 해갖고 하는 거죠. 되게 비효율적으로 해. 네. 하여튼 그 당시 러시아가 이제 군사력은 있었다. 갈아 넣는 방식으로. 그럼 러시아가 이렇게 후진적인 이유가 뭐냐? 뭐 여러 요인이 있지만 그 한데 200년 동안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었죠? 몽골족의 지배를 받고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의 어떤 변화가 좀 뭐냐면 멀어지게 돼. 그래서 이제 보통 이 러시아 역사에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몽골 타타르의 명예라고 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전제주의적인 어떤 속성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런 러시아의 후진성이 지금도 있죠. 지금도. 예. 그래서 이제 뭐 나중에 짜르 정부 때도 있고, 그다음에 레닌 그 사회주의 정부 때도 있었고, 지금 뭐 푸틴 시대도 있었어. 왜냐면 이게 정치 제도나 뭐 이념이 바뀌었다고 해서 전제적인 속성 자체가 바뀌기 힘들거든요. 문화적 속성 자체가. 예전에 맨날 그 어릴 때 아버지가 어머니 때리는 모습을 봤던 애가 뒤에 이제 커서도 아무리 좋은 말하고 어쩌고 저쩌고 얘기해도 뭐냐면 또 얘를 패거든. 아내를 패고. 그런 게 그대로 남아있는 거야, 지금 러시아에. 예, 시험 문제 나오진 않지만. 자, 하여튼 이런 이제 정책 러시아 후진성이 있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고, 첫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인증번호는 60번입니다. 네, 첫 번째 인증번호 60번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니콜라이스의 전제 정치를 볼게요. 이 사람이 전제 정치를 이제 강력한 이제 전제 정치를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됐던 건 뭐냐면, 자기 취임식 때 일어난 데카프리스트의 난이에요. 이 데카프리스트의 난은 그 당시 이제 뭐냐면 청년 장교들이 데카프리스트라는 것을 이제 뭐냐면 조직을 했어요. 12월파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그래갖고 이제 이 청년 장교들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당시 앞에 알렉산더 1세 때 나폴레옹이 침입해 왔잖아요. 이때 그 프랑스 자유주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이야. 예. 그래서 이제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니콜라 1세 때 쿠데타를 일으켰지만 곧바로 진압을 당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제 주장했던 뭐냐? 입헌군주의 지향과 농노개혁 요구야. 그래서 이 영향은 이제 러시아 전제 정치에 대한 도전이었고 혁명운동이었다. 러시아 지식인들에게 큰 영향을 줬다. 그래서 러시아 최초의 뭐냐면 짜르타도 운동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 데카폴리스를 일으켰던 사람들이 청년 장교들이었는데, 그 당시 청년 장교들은 농민 출신이 아니었죠. 다 귀족 출신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대단한 게 뭐냐면, 자신이 귀족이면서도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 체제 내에서 짜드 체제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뭔가 자유주의의 어떤 영향을 받아서 의식을 개선하고, 그리고 의식을 이걸 바탕으로 해서 데카프리스트 난을 일으켰다는 거야. 네. 그래서 아래로부터 혁명이 아니라 위로부터 혁명이 아니라 위로부터. 그러니까 우리식 따지면 갑신전면하고 좀 비슷한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시혈혁명 넘어가는 가도기적 성격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서양사 개념어 사전에 있거든요. 음. 그래서 의의되면 1917년 시혈혁명 가는 1년의 봉기의 출발점이다. 가도기적인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데카포리스트의 난을 통해서 자유주의 운동을 진압을 했던 니콜라이스는 이제 철저하게 시대와 뒤떨어진 자유주의 정책과 뒤떨어진 반동 정치를 강화시키죠. 그 당시 또 비인 체제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출판물을 검열하고 대학에 대한 감독관을 파견하고 비밀 경찰을 유지해요. 그리고 이제 이 시기 때 또 특징이 뭐냐면 인테리어 개체가 등장했던 거예요. 러시아 특유의 지식인들이 이제 등장을 했죠. 그래갖고 이제 이때 인테리어 개체 개혁 방식을 둘러싸고 유럽 방식을 지지하는 서유럽주의자와 러시아의 고유권을 존중하는 슬라브주의자가 대립을 했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짜드 체제 반발해서 대학 중심으로 이런 지식인 집단이 형성되는데, 자, 그때 이제 그
슬라브주의자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슬라브주의라는 것은 그 러시아에 미드라는 공동체가 있어요. 이 미드라는 그 농업 공동체를 강조하는 입장이야. 그래서 이제 이 헤르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대표적인 러시아의 어떤 러시아주의자인데,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러시아 근대하기 위해서 서구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러시아의 문화와 정통, 미드, 러시아 공동체 이런 것들 존중을 해줘야 된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뭐냐면 그 근대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의 주장이 이제 누구한테 영향을 주냐면 후에 이제 나르드니키에게 영향을 줘요. 인민주의자라고 하죠. 인민혁명당 이런 데에 이제 영향을 주죠. 러시아 특유의 어떤 사회주의 이런 것들에 영향을 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런 그 인텔리게이처의 활동은 그 당시 비밀 경찰 감시하에 제대로 활동하지 못했다.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남하 정책의 자전을 볼게요. 자, 남하 정책이라는 것은 러시아가 부동학을 얻기 위한 정책이야. 러시아 지도에 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러시아는 우락산맥을 기준으로 갖고 이제 나눠볼 수 있죠. 그 땅은 되게 넓어. 근데 실제적으로 우락산맥 그 동쪽 지역 있죠. 오늘 시베리아라는 지역. 이 지역은 실제로 이제 쓸모없는 땅들이 많아요. 그리고 약간 쓸모있는 땅이 우락산맥 이제 서쪽 지역, 유럽 지역에 있는 지역인데 그러다 보니까 인구의 거의 90%가 유럽 지역에 몰려 살고 있어. 그리고 동쪽 지역 같은 경우에 거의 인구가 없거나 뭐 소수민족이나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만 살고 있는 그 지역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또 부동항이 없어. 부동항이. 부동항이 있긴 있겠죠. 있긴 있다. 네. 그래서 러시아의 부동항이 이제 있는데 뭐 블라디보스토크 그다음에 칼라니그란드 있죠. 최근에 이제 좀 부각되고 있는 그 월경지인 칼라니그란드. 그다음에 이제 세바스토폴 지역 있고 그다음에 저 위쪽에 무르만스크가 있어요. 여기는 북쪽 지역인데 그 핀란드와 가깝긴 하는데 난류 때문에 여기는 부동항이거든요. 근데 블라디보스토크 완벽한 부동항은 아니고 이것도 이제 멀었다 이제 열었다 막 해갖고 있고 실제 요쪽 지역인데 자 요거 외에는 이제 뭐냐 부동항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요쪽으로 이제 유럽 쪽으로 나가기가 상당히 불편하겠죠. 특히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요런 항구로 넘어가려면 문제가 뭐냐면 세바스토폴은 흑해 있기 때문에 어디를 통과해야 돼요? 보스포러스 해역을 통과해야겠죠. 일단 그 막힌 거고 그다음 카라리그란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좋긴 좋은데 보시면 알겠지만 독일에 딱 막혀 있어. 발트해 연안에 딱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게 지중해 쪽으로 나가기가 상당히 힘들어. 무르만스크 같은 경우에는 그 북쪽에 있기 때문에 지중해하고 멀죠. 예. 그래서 지중해를 통해서 뭐 유럽으로 이렇게 나가거나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태평양이나 이쪽으로 나가기는 좀 힘들단 말이야. 예. 이건 그래서 부동항을 계속 확보하려고 남하 정책을 이제 추구하려고 했다. 특히 남하 정책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러시아가 충돌했던 대상은 트루크죠. 그래서 그때 뭐 트루크하고 대판 싸웠죠. 이게 이제 크림 전쟁이죠. 그 크림 전쟁의 원인이 됐던 게 뭐냐면 그 당시 그 러시아 정부의 보호와 해역지대의 러시아 특권지 요구야. 러시아 정부의 보호라는 건 뭐냐면 그 당시 이제 이스라엘 있죠. 이스라엘 이제 예루살렘 있잖아. 예루살렘. 예루살렘이 요 지역이 성지여야. 그러니까 기독교의 성지이고 어, 기독교는 카톨릭이죠. 아르메니아 정교회가 있어요. 여기도 성지고 그리스 정교도 성지죠. 그리고 이슬람에도 성지야 여기가. 그래서 이제 있는데 이때 이제 성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당시 뭐 아르메니아나 카톨릭이나 이런 성지를 보호하기 위한 어떤 조치를 취해줬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여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갈릴 파견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했나 봐. 근데 오스만 투르크가 거부를 했죠. 뭐 그 우리 무시한다 이렇게 있고 해역지대라는 것은 아까 시민 보스포러스 해역을 통과해야지만 지중해 쪽으로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게 이제 우리의 특권적 지위를 요구해달라 하니까 이제 거절한 거죠. 결국에는 크림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났어. 크림반도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그 크림 타타라는 그 세력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또 예전에 이제 키차크 왕국 있었잖아요. 키차크 왕이 뭐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아, 키차크 항국 맞네요. 키차크 항국. 그 유럽의 그 러시아 지역에 키차크 항국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키차크 항국에서 이제 통치를 200년 동안 했는데 이 세력이 나중에 이제 모스크바 대공국에 의해서 이제 세력이 약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남부 지역으로 이제 몰려 살기 시작해. 이 그 뭐냐면 세력들 크림 타타르예요. 순수한 몽골족들만 구성된 게 아니라 몽골족이 예전에 투르크족하고 또 뭐냐면 많이 결혼했어요. 그래서 일종의 뭐냐면 투르크화된 몽골족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 크림 타타르가 이 크림 타타르가 이제 뭐냐면 그 크림반도 중심으로 크림 왕국을 만들었어. 예. 근데 이 크림 왕국이 누구한테 망했냐면 러시아에게 망하죠. 러시아 망하고 그래서 러시아가 이 크림 반도의 한 뭐 일부 지역을 차지하게 돼요. 이때. 근데 그 나머지 일부 지역은 계속 이제 크림 타타르 자녀 세력들이 존재를 하고 있었고 이 세력들이 오스만 투르크의 지배 아래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크림 반도의 한 상당수가 또 그 당시에는 오스만 투르크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지역을 둘러싸고 싸우게 된 거죠. 앞에서 명분은 요것 때문에 이제 싸운 거고 명분이야 뭐 그냥 만들 수 있는 거고 자 하여튼 그래갖고 이제 러시아하고 투르크가 싸우는데 초창기 때는 투르크가 좀 밀리겠죠. 그러니까 이제 투르크를 도와준 세력들이 등장했는데 영국과 프랑스야. 왜냐면 영국과 프랑스 입장 볼 때는 크림반도 전체가 러시아 쪽으로 넘어가면 흑해 지역을 장악할 수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당시 보스포러스 해협을 통해서 지중해 진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당시 영국과 프랑스는 그 투르크를 지원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방면에 이해관계를 가졌던 영국과 프랑스가 투르크와 동맹을 맺고 러시아에게 성전을 하게 되고 결국엔 러시아가 패배를 하죠. 파리 조약을 계기로 해서 러시아는 그다음에 몰다비아나 마라키아, 오늘날 루마니아나 이런 지역도 있어요. 불가 지역의 일부를 포기하고 흑해 중립을 약속을 받았다. 이 파리 조약은 또 서강제에 보면 또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면 알래스카 판매에 영향을 미쳐요. 이 알래스카는 그 당시 러시아령이죠. 근데 크림 전쟁 패배도 해갖고 대정이 상당히 러시아가 궁핍해졌어요. 그리고 알래스카 그 남쪽 지역이 이제 캐나다인데 캐나다는 그 당시 영국령이었거든요. 이게 이 알래스카 지역을 유지하기가 좀 힘들었던 거야. 비용도 많이 들고. 그리고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처럼 뭐 석유나 이런 거 천연가스가 나왔던 지역도 아니고요. 지금은 이제 상당히 중요한 땅이었지만 그 당시에는 석유나 천연가스 같은 것들이 뭐 자원이라고 인식하지 않았던 그때였거든요. 자원을 인식했겠다. 19세기 중반이니까. 근데 이제 이게 뭐 발견도 안 됐어. 그러니까 이 땅을 유지하기 힘드니까 또 돈도 필요하니까 이걸 누구한테 팔았냐면 미국한테 팔았어. 음. 어차피 지키기 어려운 땅 영국한테 먹히니 차라리 미국한테 갖다 팔자. 그래서 미국이 이 땅을 5천만 달러인가? 주고 샀어. 예. 자, 근데 이제 이때 미국에서 왜 이 쓸모없는 땅을 가지고 있냐, 구입했냐고 반대 의견이 많았다요. 근데 하여튼 사들었는데 이게 나중에 지금은 보면 노른자 땅이죠. 석유나 천연가스도 많이 나고 그다음에 또 만약에 이 땅이 없었으면 여기가 알래스카가 그 미국 땅이 러시아 땅이었으면 상당히 미국 입장일 때는 안보에 구멍이 뚫릴 수 있었던 지정학 쪽 상당히 중요한 땅이잖아요. 그래서 이 알래스카가 미국한테 넘어간 배경이 요 파리 크림 전쟁 패배하고 또 연결돼 있어요.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크림 전쟁은 이제 보고 나서 이제 패배를 보고 나고 개혁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알렉산더 2세죠. 알렉산더 2세. 요 내용도 같이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알렉산더 2세의 개혁 그 배경을 제공해줬다. 그리고 러시아의 봉건적 군사적 제국주의 정책을 타결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좀 보면 좀 러시아 남하 정책 내용을 이렇게 정리를 쭉 해놨거든요. 한번 볼게요. 이거 정리하고 나서 알렉산더 2세 내용을 이제 볼게요. 자, 그리스 독립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 1829년에 아드리아노프에서 합평조약을 맺게 돼요. 그때 이제 남하 정책과 관련된 거예요. 흑해나 보스포러스 다달라스 해협의 자유통일권을 획득했다. 여기 보스포러스하고 다달라스가 뭐냐 하면 여기 이제 발칸 반도가 있고 여기가 소아시아, 아나톨리아 반도가 있죠. 그래서 여기가 흑해가 있는데 러시아가 이제 여기에 진출을 하려면 요걸 통과해야 돼. 요때 여기 해협을 이제 뭐라고 하냐면 보스포러스 해협이라고요.
그리고 요쪽 지역을 다랄다레스 해협이라고 하죠. 여기를 통과해야지만 지중해 쪽으로 넘어갈 수 있어. 그래서 여기를 얘기한 거야. 자유통행권을 획득했다. 그래서 이거는 성공했죠. 그러다가 이집트 터크 전쟁 때 이제 보스포러스와 다달스 해협의 중립화, 그다음 외국 군함의 항해 금지 이렇게 했다가 이거는 이제 좌절됐고, 그다음 파리 조약 때 이제 투르크의 영토 보전을 해서 완전히 남아 정책이 좌절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너투 전쟁이다 뒤에 얘기했지만, 그래서 산 스테파노 조약을 맺게 되죠. 그 산스페도 조약을 통해서 그 당시 오스만 투르크의 지배했던 루마니아, 세르비아, 몬테네그로가 독립을 하고, 그다음에 불가리아를 자치정으로 만들어. 근데 이때 이제 러시아가 불가리아를 적극적으로 지원해갖고 불가리아를 자치정으로 만든 실제 독립국가야, 자치정이라도. 예. 그래서 불가리아에게 많은 영토를, 주변의 영토를 다 떼어줘서 불가리아 합쳐놓은 대불가리아가 형성이 된 거죠. 예. 그 이유가 뭐냐, 러시아가 이제 불가리아를 지원해갖고 발칸반도의 불가리아를 통해서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시키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다른 국가들이 반대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 당시 오스트리아 영국이 이제 항의하고 비스마르크 안 되겠다 해가지고 다시 조정을 하죠. 예. 그래서 이제 비스마르크는 그 당시 세력 균형 유지 정책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베르링을 개최해요. 베르링. 1878년에 베르링 조약에 의해서 산스테파노 조약을 파기하고요. 그 다음에 발칸 삼국의 독립을 유지하죠. 이거는 뭐 앞에서 얘기한 거고, 불가리아 영토를 축소를 해. 예. 자치령을 그대로 두되, 그 뭐냐면 그 소련이 이제 러시아가 불가리아를 빵빵하게 만들어갖고 자기 시대발 시키려고 알고 있기 때문에 불가리아 영토를 많이 축소를 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을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에 베르링의 결과, 그 당시 그 너투 전쟁 때 그 결과물을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고 좌절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있는데 요 조약은 이제 요 관련된 내용은 러시아 남하 정책 관련돼 갖고 한번 정리를 해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알렉산더 2세로 넘어갈게요. 자, 이 알렉산더 2세는 앞에서 얘기한 크림 전쟁의 패배로 러시아의 후진성을 인식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자기 아버지가 죽고 나서 좀 개혁을 해봐야겠다. 그래서 이제 개혁 정책 배경이 돼요. 그래서 요거 크림 전쟁 패배가 알렉산더 2세의 개혁 정책 배경이 되었다. 요거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여러 가지 뭐 개혁을 하죠. 뭐 농노 해방이 되게 유명하죠. 18년도 기출문제 지방의회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사법개혁, 군제개혁 등등 이렇게 했고, 그 당시 뭐 인텔리게처들이 이제 동양 내용들이 보는데 여기 나르디니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혁명국 가극화에 의해서 결국에는 알렉산더가 2세가 암살당하죠. 뭐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좀 쉬었다가 진행을 할게요. 요거는요.